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원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태기사 박이율 천음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뭔가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평생 여기서 해야 되겠네. 네. 자 여러분, 여기는 바로 제 고향 부산. 갈매기가 많습니다. 네, 저쪽에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이쪽에는 차돌이 아유, 네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괴담을 보다 MT를 왔습니다. 1박 2일 MT로 왔는데 말이 MT지. 저희 스케줄표를 보시면 너무 타이트해요. 네, 뭔가 저희를 1박 2일 동안 참기름 짜내듯이 그러니까. 막 쥐어 짜내서 엑기스만 뽑아내려고. 제가 출장을 진짜 한 거의 50번 이상 갔는데 네네. 이런 스케줄 처음 봤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평생 저는 처음 봤고 이율님은 어떻습니까? 스케줄표 보는 순간에 일단 너무하다는 생각 당연히 했고요. 그래요? 그러나 네. 저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스케줄이었고요.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 고향 부산에 왔기 때문에 재밌게 앞으로 몇 회 차는 부산 MT편이 올라갈 예정인데 몇 회까지 대체 올라가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1박 2일 동안 도대체 저희가 얼마나 쥐어 짜내는지,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희를 얼마나 참으세요. 말이 안 나오네. 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또 누굽니까? 우리 또 시선 너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3박 4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닌게를 맞고 왔습니다. 너무 스케줄표가 보니까 그냥 갔다가는 쓰러지겠다 해서 미리 닌게를 하나 맞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전재용 형사님이랑 논의를 좀 했습니다. 형사님 내일 준비 잘 하셨나요? 하시는데 닌겔 맞으셨다 해가지고 형사님 사실 저도 닌겔을 맞았습니다. 데뷔를 철저히 하고 왔으니까요. 아주 많은 이야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저희 부산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1박 2일 동안 흉지 탐험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머리가 덜 여물어서 자칫 잘못하면 혼이 빠져나간다. 폰이 나갔네. 네. 근데 혼이 빠져나간다, 뭐 그런 말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만한 그런 얘기죠. 어린애들은 자기가 우는 기세를 참지 못해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뭐 딱히 병명도 없이 시시때때로 열병이 나서 알아 눕기도 하죠. 그만큼 외부 자극에 약한 시기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의 아이들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방 한쪽 구석을 계속 쳐다보고 반나절 동안 있는다던가,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천장 쪽을 가리키면서 누나니 할머니니 하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Y씨가 어릴 적 겪었던 아주 기이한 이야기예요. 자, 때는 Y씨가 7살이던 시절, 당시 Y씨는 정말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창문만 열어놔도 감기에 걸리고 밤바람만 쐬도 열병이 나고 들어누웠어요. 당연히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셔서 항상 아이를 품에 안고 다니셨고요. 그날도 열이 펄펄 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이 든 참이었죠. 그 외에 열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입속이 까끌까끌하고 콧속에서는 막 쇠 비린내까지 나고.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눈을 탁 떴는데 저 창밖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왜 옛날 유리창 중에 그런 유리창 있잖아요. 까끌까끌한 무늬 같은 게 새겨져 있는 약간 불투명한 그 유리창문 너머로 그 어른 팔뚝만한 굵기에 무슨 구렁이 같은 게 막 빠르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창문 구석구석을 꽉 채울 듯이 가득요. 무슨 동물 내장처럼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너무 징그럽더래요. 말하면서도 소름 끼치는데, 당연히 Y씨는 기겁을 해서 어머니를 깨우려고 했죠. 근데요,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어머니 얼굴 위에도 새까만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자, 그렇게 어머니가 깨어난 것은 Y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한참이나 뒤챈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셔서 약을 챙겨오려고 불을 켜려고 했는데 전등이 나갔는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약을 가지러 나가셨고, 그때 Y씨는 천장 너머를 바라보게 됐어요. 마치 한지가 물에 젖듯이 천장이 뿌얘지더니 옥상이 보이고 밤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이 Y씨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비유를 하자면 맨홀 근처에 모여서 그 맨홀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누구는 쪼그려 앉아서 누구는 다른 귀신 어깨너머로 또렷하게요. 자,
그리고 Y씨는 이날 이후부터 온갖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골목 어두운 곳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아저씨,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이상하게 메마른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Y씨를 괴롭게 만든 것은 바로 Y씨 방벽에 있는 구멍이었어요. 뭐랄까,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창호지에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빗줄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얀 벽지에 손톱 반만한 그런 구멍이었는데 그쪽에서 하얗고 아주 가느다란 빛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빗줄기를요, 그리고 그 구멍을요, 가족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아, 얘가 열병을 앓다 보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리더래요.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낮에도 선명하게 보였고 밤에는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Y씨가 잠들라 하면 마치 날 좀 보라는 듯이 점점 그 구멍의 크기를 키웠고요. 자,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참을만 했대요. 근데요, 그 구멍 너머로, 그 커진 구멍 너머로 귀신들이 넘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구멍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꾸역꾸역 상반신부터 쏟아지듯이 갖가지 귀신들이 질퍽질퍽하게 철퍽철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쏟아지듯이 막 기어나와요. 머리가 깨진 남자, 윗입술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 그리고 제일 끔찍했던 건 바로 여우였어요.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감색 한복에 사람처럼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끔찍했냐면요, 다른 귀신들은 그렇게 기어나와서 방 안을 뱅글뱅글 도는데 그 장면조차도 끔찍하잖아요. 근데요, 이 여우가 이 Y씨에게 엄청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더래요.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는 Y씨 근처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그 숨소리가 들리듯이 이렇게 가까이 오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꿈이라는 건 깨는 순간과 잠드는 순간이 명확하잖아요. 그 구분이란 게. 근데요, 이 Y씨가 그 여우 귀신을 보고 그리고 다른 귀신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 곧이어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곧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건 감고 있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자, 이러니까 이 Y씨의 건강이 나을 줄은 모르겠더래요. 밤이면 밤마다 악을 쓰고 귀신을 보고 나면 혓바닥이 바싹 말라서 굳은 살이 되도록 열이 펄펄 끓었어요. 당연히 부모님들도 백방으로 애를 쓰셨죠. 병원은 거의 친척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고 양약으로는 소용이 없으니까 한의원도 매일매일 다녔고요. 근데 역시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방법을 좀 바꾸게 됩니다. 용하다는 무당, 그리고 영험하다는 절, 전국 팔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부적, 좋다는 뭐 염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일이 해결된 것은요, 최초로 Y씨가 헛것을 보기 시작한 7살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이 그림 한 점을 주더래요. 자, 그 그림이 뭐였냐면,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와, 그 그림 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막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자, 그때쯤에는 부모님은 거의 반포기 상태였대요. 무려 5년 동안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그럴만 했죠. 목사님이 그렇게 그림을 주시는데도 딱히 뭐 효험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요, 그 그림을 건 그날요, Y씨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동안 보이던 그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이 보이는 대신 그림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언덕을 막 뛰어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Y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방긋 웃어 보이더래요. 근데요, 이날 이후로 여우 귀신도 골목에 있던 뭐 아저씨 귀신, 여자 귀신, 기이한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거죠. 뭐 다른 처방이 뭐 그제서야 효험을 본 건지, 아니면 목사님의 축성이 효과를 본 건지, 또는 그림 속의 예수님이 정말 구원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번씩이나 알아눕던 Y씨는 그날 이후로 건강해졌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기미라고 해야 할까? 뭐 촉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여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다, 여기 가면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은 살아있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직접 눈에 보이는 뭔가를 겪은 일은 없어졌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율님, 이번 이야기를 제가 제보를 받고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요, 정말 이 Y씨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한순간에 회복을 한 건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거를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상황과 결과를 들었을 때 한정에서는 아까 예수님의 그림 그거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산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축성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손을 들거든요. 네, 왜냐면 예수님의 그 네. 신성한 기운을 엄청 좀 절실한 그 목사님께서 축성을 작업을 했다면 충분히 그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교로 보면 이제 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 그 예수님의 신성한 기운으로 축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물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아, 이율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적, 축성, 뭐 그것도 명칭만 다를 뿐이지 긍정적인 어떤 기도, 간절한 바람 그런 것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좀 이게 좀 정신이 좀 약했다가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정신이 강해져서 거기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준 거하고 같이 힘이 난 거죠. 시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딱 나서 어렸을 때는 이게 정신이 좀 혼미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목사님의 그림도 같이 해서 맞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형사님다운 해석.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양한 의견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정말 흥미롭게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옥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탈옥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혹시 그거 아닙니까? 얼룩무늬 스웨터 유행시킨 그 신창원? 예, 신창원이죠. 신창원 하면 탈옥수의 대명사 아닙니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신창원이 홍길동하고 신창원 이름이 섞어서 신길동 그런 별명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게 인터넷 카페가 많았어요. 신창원 팬카페도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신드롬 약간 이상한 현상인데 신드롬이 일어났었죠. 전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때가 제가 이제 경찰 시험을 막 준비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신창원은 전북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불우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가출을 하고 중학교 가자마자 한 3개월 만에 또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절도를 해요. 절도를 해서 경찰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하니까 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죄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풀어주는 게 있는데 훈방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이런 놈은 소년원 보내야 된다.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엔 소년원을 갑니다. 근데 보통 소년원 가서 교화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배우죠. 범죄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신창원도 꼭 이런 경우였습니다. 교화가 되지는 않고 거기서 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신창원은 고향 선후배들과 함께 4명이서 1989년 3월에 성북동에 있는 문구사라는 정모 씨 집에 강도를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3,200만 원을 빼앗고 그런데 또 일행 중에 한 명이 정 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행 중에 한 명이라도 저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이 한 명만 처벌을 심하게 받고 나머지 3명은 좀 덜 받을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같이 처벌을 해요. 똑같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사실 범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명을 똑같이 강도 치사로 처벌을 하고 신창원은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결국에 검거돼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이제 지나니까 신창원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탈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계획을 하는데 2층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환풍기가 가로 31cm, 세로 28cm 되게 작은 환풍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쇠창살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르려고 톱을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교도소 가면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작업장에서 쇠톱을 하나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발 밑창에 숨기고 빼돌립니다. 빼돌리고 이제 그 톱을 조금씩 자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자르면 걸리잖아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대도 그렇고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교도소도 이제 교화방송이라고 교화방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20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신창원이 교화방송 할 때마다 20분씩 그걸로 잘라서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2달 동안 잘라서 쇠창살을 뜯은 거죠. 2개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몸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핑계를 대고 음식물을 줄여요. 그래서 2달 동안 15kg를 빼요. 근데 신창원이 보통 80kg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한 65kg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교도소 외벽이에요. 근데 외벽이 높이가 4m가 넘어요.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교도소 안에 교회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교회를 신축하는데 우리가 보면 쇠파이프로 된 이렇게 기둥조 세워놓잖아요. 지지대로 이렇게 옆에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걸 타고 가면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사장은 이제 또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신창원이 나와서 작은 쇠창살을 가지고 그걸 팝니다. 공사장 밑에 그 막을 친 걸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쇠파이프로 된 그 지지대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탈출을 합니다. 신창원이 이게 도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절도를 해요. 절도를 하고 기록에 보면 한 100여 차례 이상 절도를 했대요. 차량도 훔치고. 그리고 신창원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도망을 갔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여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신창원이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고 대신 본인이 절도한 물건을 되팔고 해서 그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창원과 그 여성들의 목적이 딱 맞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창원의 그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검거 당시에도 보면 거의 살이 없고 군살이 없고 근육질에 몸매가 좋아요. 넓지는 않고 이렇게 날씬한 체형에서 그런 체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도망가고 격투기 같은 걸 잘하는 체형이에요. 저희 요즘에 뭐 UFC 같은 걸 보면 그런 체형이 많아요. 일례로 신창원이 경찰과 대면했을 때 얼굴에 가스총을 2번을 맞아요. 근데도 도망갔어요. 보통 경찰이 쏘는 가스총은 일반 가스총하고 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좀 한 단계가 높은 가스총이에요. 그 정도로 신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전국적으로 신창원의 그 도피 생활에 관한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신창원이 발견했는데 경찰이 놓쳤다. 그런 게 많이 나가서 사실 신창원이 한번 지나간 게 알려지면 경찰들이 줄줄이 징계를 맞았어요. 그래서 총 징계 맞은 경찰관이 29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창원 관련 신고가 들어가면 온통 비상이었죠. 그 경찰 관설은. 그리고 어떤 경찰관이 그 신창원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이렇게 검거를 하려다가 오히려 놓쳐서 징계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찰관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신창원이 여성과 같이 살던 집에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그 여성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면당하고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창원이 도주한 지 907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뭔지 좀 아시겠죠? 1999년 7월 16일 112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내용은 신창원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 신고한 사람은 가스 수리기사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군대에서 정보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인지 눈썰미가 좋았어요. 본인이 가스 시설 수리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젊은 남성과 여성이 사는데 신혼부부 같은데 결혼 사진이 없었다. 그리고 남자가 모자를 쓰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운동기구가 집에 많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었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집 계약도 남성이 아닌 여성 이름으로 돼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그런 계약할 땐 대부분 다 남성 이름으로 했었어요. 남성이 뭔가 숨기려는 게 있다. 그래서 경찰이 비상이 돼서 그때 당시 지역은 전남 순천이었어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였는데 경찰 특공대 포함해서 거의 50명이 되는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베란다와 정문을 들이닥쳐서 신창원을 검거를 합니다. 당시 신창원에 대한 포상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는 5천만 원을 받고 경찰관으로 또 특채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 당시에 경찰 되기 전이어서 신창원 잡으러 다니는 경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는 지금 한 1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큰 돈이죠.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 신창원이 입었던 그 티셔츠 그게 이제 미소니라고 이탈리아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게 또 한때 굉장히 또 신드롬을 일으켰죠. 신창원 셔츠라고 해서. 이렇게 검거된 신창원은 무기징역 이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포함해서 22년 6개월 형이 또 추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무기징역 플러스로?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감형이 돼도 또 22년은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다시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신창원이 들어가서 교도소로 들어가서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1년 신창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신창원이 시도를 해요. 근데 시도했는데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고 또 2020년 한 언론사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뉘우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2023년에 또 시도를 해요.
아무튼 거기서 뭐 쉽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창원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을 보면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창원이 본인이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범죄로 들어선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돈도 안 가져오면서 왜 왔냐고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회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촌지 말고요? 예, 학생회비인가 그런 걸 못 냈다고 해서 선생님이 따뜻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욕설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주고 칭찬했더라면 본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좀 사회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 길을 우리 형사님이 앞장서 주신.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산무인님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전 뒷장 쓰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확한 거 팩트를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신창원이 경찰을 뿌리치고 도망간 횟수가 뭐 13회. 뭐 경찰과 격투하다가 팔이 빠졌는데 뭐 맞추고 도망갔다. 약간 무용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기간에 뭐 쥐를 먹으면서 좀 과장된 건 많은데 신창원이 그만큼 신체 능력이 좋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니까 신체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과장된 면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 우리 형사님이 계셨다면 제가 했으면 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버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청을 많이 봤는데 경찰 되려고 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시 공부를 했죠. 그때 그 신고했던 분은 아직도 경찰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또 수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운명인 것 같네요. 그분이 경찰 되신 게 멋지십니다. 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창원이 탈옥을 하고 나서 네. 여자와 동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여자들은 모두 다 신창원이 탈옥수란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신청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했는데도 예, 신고를 안 했는데. 해?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신창원에 대해서 동정심도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성관계로 발전하다 보니까 또 신창원이 돈을 굉장히 많이 훔쳤더라고요. 좋은 것도 많이 사다 주고. 꼭 돈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창원이 여자들을 만날 때 되게 잘해줬대요. 처음에 만날 때. 로맨스가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혀 동정심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예. 그 시대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폭행을 당하고 그런 학생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물론 그러면 안 됐지만 근데 그 학생들이 모두 잘못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희 때도 선생님들이 폭행이 되게 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라면 시계를 풀을 선생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우, 시계를 딱 풀러요. 그러면 아, 이게 날라오겠구나.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맞으셨죠? 아, 저는 안 맞았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애들이 보면 나가면 저 선생님이 또 시계 푼다 그러면 네. 저 왼쪽이다 그러면 딱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이거 풀고 이제 오른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양쪽으로 가서 임팩트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와, 역시 형사님이시라 네. 그 선생님의 동작까지 분석을 분석을 가야 다 돼. 분석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 다 막은 학생도 혹시 있나요? 아니, 막으면 더 맞습니다. 예, 살짝 이렇게 맞으면서 싹 쓰러져야지. 기술이죠. 저희 때는 이렇게 험하게 살았어요, 진짜. 요즘 같으면 그 선생님은 다 구속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 이유가 후진국을 가보면 네. 전반적으로 폭행이 일상화돼 있어요. 아이고. 이제 선진국 돼 있는 나라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도 이 폭행을 잘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 싸우면 진짜 폭행을 많이 했어요. 막 주고받고. 근데 요즘 사실 그런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진국이 된 거죠. 앞으로 우리 형사님께 맞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안심하고 많이 까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당에게 기센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이 생각하는 기센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가 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저는 꼽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성립이 잘 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길, 고집불통, 그러나 어쨌든 자기 고집대로 신념대로 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기세다고 대표적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 같네요. 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공파라디오 외길 네. 13년. 근데 이제 반대로 기가 약한 사람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뭔가 상황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사람 이런 거에 조금 많이 휘둘리면서 네. 그래서도 좀 심약하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우유부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좀 있죠. 네네. 물론 그걸 또 이제 커버를 해서 기가 센 사람
최대한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기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학습적으로, 그러니까 후천적인 학습으로 변화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배움도 많이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기가 세질 수 있죠.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신감 형성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들어봤거든요. 기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 신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그 기에 눌려서 점을 못 봐준다든지, 이렇게 두려워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애동 때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사람이 왔을 때 이미 이제 신에서 딱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딱 이제 알 거예요. 느껴질 텐데 상대가 이제 만약에 기가 세요. 그러면은 알려줘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받아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을 난 안 할 거야. 내 말이 맞는데 그냥 궁금해서 왔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알려줘도 그 사람은 수영은 안 하고 저 이런데요? 아닌데요? 이럴 거거든요. 그거에서 눌려서 이제 경험치가 낮아서 점을 좀 못 보는 느낌이 되는 거지 점만 딱 잘 보고 정답을 맞춘다, 미래를 맞춘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따라서 더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이 와도 점은 잘 볼 수 있는데 신령님께서 점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난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라고 되는 거죠. 우리 그 만화 드래곤볼에 보면 이렇게 전투력 측정이 나오잖아요. 스카우트. 예. 기가 쫙 올라가나 이렇게? 보이나요? 그쵸, 보이죠. 딱 기가 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좀 있는데 외관은 솔직히 그거는 크게 막 특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외관은 그냥 어떻게든 꾸며낼 수 있는 건데 이제 내공이 즉 기가 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공이 쌓인 사람은 유약하게 보여도 뭔가 어려 보이거나 어려도 그 내공이 가득 차 있으면은 외면과 다르게 기가 엄청 세요. 그래서 처음에 막 들어왔는데 뭐 어리숙해 보이는 척하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눈치를 못 채겠죠. 신의 눈으로 꿰뚫어 봤을 때는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재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이렇게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공명해 가면은 이 사람의 깊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선배님 얘기할 때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네, 주신. 네. 그럼 목사님이 보러 오신 적이 없나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는 아직까지 봐드린 적은 없고요. 스님은 있었고요. 스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 신도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저 천주교가 다니는데 이러면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 오시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당이 절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손님이 있을까요? 어느 무당이든 통상적으로 좀 골치 아픈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상대가 확실히 무당이 돼야 되고 신명이 바로 섰을 때 네.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제자였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난감하죠. 왜요? 상대는 어떤 경우에 이제 다듬어지지 않아서 막 공수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막 하고 거기서 이제 수행이 안 됐거나 뭔가 막 받아치고 싶어 그럼 막 싸움 나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고 신가물인데 일반인으로 살아야 되는 분이야. 그럼 기가 엄청 세요. 그래서 뭔가 무당에게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오라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 말이 옳고 내 인생이 맞았어 라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연하게 웃으면서 넘어가요. 왜냐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옳은 공수를 내려봤자 뭐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모든 무당이 저랑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상당히 난감하죠. 내쫓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좀 돌려 표현했지만 어디라고 네가 와? 맞아요. 그래서 점사 봐주시는 신령님들께서 공수를 안 내려줘요. 그러면 그냥 가십니다. 절대 못 본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럼요. 그러면 기가 센 사람은 귀신을 딱 마주쳐도 귀신이 도망가나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알겠는 게 기가 센 사람 중에 신가물이 있어요. 신가물이 있는 경우에는 귀신도 당연히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일반적으로 기가 세다라고 하면은요 건드려보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건드려보고 싶을 거고 건드려서 그 육신을 차지하고자 귀문을 열려고 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원래는. 그냥 단순히 신가물이 아닌
기가 센 사람이야 그러면 안 가는 게 맞고요. 갔을 때도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하시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죠. 형사님 흉지 탐험 앞두시고 겁이 좀 나시는가 봐요.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기가 세도 귀신을 직접 보게 되거나 제대로 느끼게 되면은요 흔들려요.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아유, 갑자기 배가 아프네 오늘. 눈빛이 방금 평소에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 한 방에 선명해 보일수록 더 특히. 그래서 기문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기센 사람도 있다. 왜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먼저 이렇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막 난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하시면서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적 한 장 챙겨가셔서 이마에 한번 붙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센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신가문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율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기가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절대 가선 안 되는 장소, 가면 위험한 곳,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건 최근에 제가 들은 케이스인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멀쩡했던 분이고 이러한 쪽을 아예 안 믿으셨던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최근에. 근데 그분이 집을 이사하고 나서부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몸도 아픈데 금전적으로 너무 꺾이고 지금 되는 게 너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반빙의 상태가 돼 있고 이미 그냥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역시나 기가 셌기 때문에 완전 빙의는 못 됐는데 터전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이제 자가죠. 자기 집인데 지방령이 있거나 그 터의 기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기가 세도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가 센 터는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기가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터 혹은 지방령들이 그렇게 몰려있는 터에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시간 문제예요. 사실 공동묘지든 어디든 영가들의 기운하고 그 터의 기운을 봐야 되는데 터의 기운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기가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방금 이율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사연이 떠올랐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제보였어요. 분명히 망한 곳이에요. 계속 망해 나가던 어떤 업종이에요. 근데 제보자분이 부동산 원래 중개업자세요. 근데 거기를 망한 줄 아시면서도 그걸 인수하신 거예요. 근데 대박 났어요. 지금도 손님이 미어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맞는 거예요. 네. 그 터가. 그러니까 도깨비 터라고도 하잖아요. 도깨비 터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도깨비 터가 있는 반면에 그걸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돈을 벌고 흥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이제 자기에 맞는 터에 딱 들어가신 건데 이제 그런 분들도 뭔가 좀 하시면은 이렇게 고사나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을 깨워드려야지 그 터가 이제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근데 거기 댓글에 궁금한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 도깨비 터라도 10년 주기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을 다셨던데 그게 맞나요? 그게 주기도 주기인데 사실은 도깨비터는 엄청 까다로워요. 매우 까다로워서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 네, 도깨비 자체가 굉장히 세요. 센 신명이고 복도깨비, 뭐 또 죽음을 주는 도깨비도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무서운 들어봤어요. 신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위해드리면 그만큼 피드백이 엄청 좋은. 10년 주기는 원래 부동산 주기가 1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부동산 주기 10년이에요. 다 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를 보기보다는 그 터가 뭔가 내가 지금 좀 덜 위해드리는 건가? 왜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 거의 그런 터에서 내가 잘 되고 있다면은 적어도 3에서 6개월 주기로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걸리를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알아요. 부럽네요. 그런 터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귀신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귀신이 없고 뭐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다짐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비는 게 오히려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에게 비는 것처럼 그 좋은 간절한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행동으로 다가와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흥하게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기가 딱 끼면은 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바르게 살짝 하면은 신도 도와주세요. 안 믿어도. 짱구이님이랑 형사님 기가 어떻게 센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모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님 같은 경우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미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기는 마련이 돼 있어요. 다만 흔들리는 요소는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니까 기가 센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쌈무이님께서는 기가 원래는 좀 약한 편인데 후천적으로 많이 다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의 성향으로 인해서 다듬은 걸로 보이는데 성향으로. 네네네 엄청
엄청 완벽주의에 오? 예민 꼼꼼 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민남. 네, 커버가 굉장히 많이 된 거고 네. 선천적이고 지금 자체로는 기가 좀 약한 편은 맞다. 근데 그러한 성향으로 커버를 많이 한 거다.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사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를 산무인님께서는 여러 가지 거쳐요. 뇌가 자동조 시스템으로. 그럼 내 돈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괴담을 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형사님 그리고 이율님 아주 색다른 공간, 색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촬영해봤는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 어디서요? 장난이고요. 저는 부산에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기도로도 되게 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기분 좋게 좀 촬영해가지고 좋습니다. 앞바다가 펼쳐지고 그죠? 맞아요. 네. 자, 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부산에 오니까 좋은데 네.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서 저희가 바다를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쉽고 이 앉아서 하니까 허리가 힘드네요. 바다나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짓는 의미로 우리 부산 갈매기 한번 떼창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그 어디서 저는 이거 몰라요. 내 생각 잊었는가 모르지만